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탱크가 아니라 물 탱커와 함께. 오징어 명 잡아. 도네츠크 거리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이 같은 줄에서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친러시아 지도자 데니스 푸실리는 8월 25일에 슬로비안스크 주변의 시베르스키 도네츠 돈바스 운하를 점령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물을 제공할 수 없는 행정부가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위기를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에게 줄 물조차 충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점령 중인 러시아 행정부의 무력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일상의 부담도 이 위기가 너무 깊어 감출 수 없다고 외칩니다. 러시아 행정부는 물 위기에 직면하여 무력하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물트럭 앞에 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예나키의 배와 같은 교외 지역의 물 공급은 나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도네츠크 시내에서는 이틀에 한 번 오던 물이 이제는 사흘에 한 번 공급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공되는 물은 양과 질 모두에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배급 일정은 보통 3일마다 4시간의 배급만 포함합니다.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일부 아파트 건물에서는 낮은 수압 때문에 물이 2층까지도 도달하지 못해 집에서 수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30에서 40리터 용기에 물을 담아 나릅니다. 옴브리아체는 바다에 관한 한 시험과 같습니다. 스테븐 피로가 신체에서 감정으로 이동하는 시험과 같습니다. 내가 이 짐을 어떻게 나르겠어요? 라는 78세 여성의 외침은 통계로 표현할 수 없는 충돌을 드러냅니다. 저는 78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물을 모아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12일 동안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갈증이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영구적인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지방정부가 대중의 공포를 통제하기 위해 생수 가격 상한선을 부과했지만 긴 줄은 매일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보낸 탱커와 구호 장비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청소, 음식 준비, 개인 위생과 같은 일상적인 필요가 이제 시간 단위로 계획된 별도의 작업처럼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공공기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 저장소가 고갈되면서 병원들은 멸균 절차를 방해받고 있습니다. 보건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위험 지도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중단은 정체된 물에서 아메바와 박테리아의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청소와 손 위생의 중단은 전염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장 감염과 같은 질병이 지역 주민과 러시아 군대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병원들이 점점 더 혈청과 전해질 보충제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자도 물류 체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송됩니다. 그리고 지연은 보건 위기에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쓰레기와 가정 폐기물의 축적은 여러 방면에서 도시 건강을 위협합니다. 불규칙하게 수거되는 쓰레기는 설치류와 곤충의 개체 수를 증가시켜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과 환경 악화를 초래합니다. 대중을 위한 음식을 생산하는 제과점과 주방은 제한된 물과 열악한 위생 조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 안전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의 정치적 여파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푸틴에게 보낸 편지, 공유된 비디오, 가격 통제에 대한 위협적인 경고는 정부가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탱커 대기열에서 기다리는 동안 선전 방송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의제를 다루지 않는 메시지는 반발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나오는 물의 색과 냄새로 물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고장에 대한 행정의 설명은 2주 동안 압력이 없었던 것과 함께 고려될 때 설득력을 잃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은 끊임없이 감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점검은 기술적 결함뿐만 아니라 희생양 찾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래된 물은 또 다른 긴장의 원인입니다. 금속 및 화학 공장이 계속 생산을 하면서 물을 소비하여 가정용 소비에 할당된 몫이 줄어듭니다.
재개된 지역 뉴스 보도는 일부 시설이 계속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가정의 물 공급 중단이 길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선순위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을 부추기고 대중의 반응을 증폭시킵니다. 한편 물 위기는 이제 민간 생활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사 작전 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의 분쟁 지역은 갑자기 전쟁터일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우물을 찾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전선의 군대에게 매일은 적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갈증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물을 담은 용기도 방어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정찰이나 보안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었던 대대 순찰 경로가 이제 보급 지점까지의 거리로 다시 계산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순찰은 물에 접근할 수 있는 단거리 보초 임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유동부대는 체액 고갈로 인한 신경 또는 근육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 더 자주 휴식을 취하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전의 연속성이 감소합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씩 걸리던 요새화와 참호 건설 같은 육체적 작업이 이제는 최대 한두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굴착 및 운반 작업은 병사의 물 보유량에 따라 측정됩니다. 제이트 위치를 구축하려고 할 때 모든 움직임에 소모되는 노력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바스 장갑차도 이 위기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모터 냉각, 화재 예방 시스템, 청소 용도의 액체 요구 사항은 이제 물류 체인에서 비우선 항목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의 유지보수 계획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기지 지역에서는 세부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선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개입만으로 버텨야 합니다. 인간 요소의 탑승으로 탈수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체액 손실은 신체적 성능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도 저하시킵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 일부 군인들이 반란 직전이라는 현장 보고가 있지만 그 한계를 넘는 것은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지휘 및 통제, 형사 제재, 재정적 인센티브는 인원이 편을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타령은 특히 긴 배급 기간 동안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사례는 선전과 반선전에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지속적인 경향이 될지 여부에 대한 책임은 물뿐만 아니라 급여, 휴가, 건강, 물류 측면에서도 평가되어야 합니다. 물은 이러한 변수 중 가장 눈에 띄고 긴급한 것입니다. 이 물 위기를 이해하려면 가뭄의 풍경뿐만 아니라 그 풍경을 형성한 인프라의 역사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새는 수도꼭지는 실제로 70년 전에 설치된 파이프라인이 수명을 다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소련시대 동안 1950년대 중반에 시행된 시베르스키 도네츠 돈바스 운하는 도네츠크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약 133에서 135km 길이로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에서 칼미우스 분지로 물을 운반하여 산업 중심지, 광산도시, 성장하는 정착지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도네츠크 지역의 현재 산업 기억은 이 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시스템은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치, 인프라 피로, 전쟁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펌프 스테이션, 여과 센터, 중간 저수지, 배급 라인은 기술적 수명의 끝에 도달했으며 2014년에 시작된 분쟁 동안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필요성일 뿐만 아니라 갈등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 시작된 전면 침공으로 인해 파이프라인은 완전히 전쟁의 전선이 되었습니다. 파이프가 지나가는 지역은 이제 폭격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유지 보수팀이 작업하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력선, 신호 시스템, 접근 도로는 완전히 끊기거나 임시 수리로 간신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운해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는 자연의 순환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뭄, 홍수, 비정상적인 수위로 인해 구조물의 이미 제한된 용량이 완전히 불안정해졌습니다. 기후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시스템에 또 다른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상시에만 준비되었던 배급 계획이 이제는 일상적인 루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크렘린은 도네츠크의 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옵션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극도로 위험하거나 시간 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첫 번째 옵션은 시버스케이 도네츠 돈바스 운하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슬로비안스케이로 군사 징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운하의 물 취수 지점과 조절 구조물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규모 공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천 명의 군인, 수백 대의 차량, 그리고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작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현장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상당한 자원 소비와 높은 사상자 위험을 수반할 것입니다. 게다가 설령 통제권을 얻더라도 단순히 위치를 점령하는 것만으로는 이 선을 운영 가능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운하선은 분쟁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매우 복잡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불발탄, 파괴된 암거, 손상된 펌프장, 그리고 중단된 전력선으로 인해 기술팀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도 심각한 공격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본적인 유지 보수 작업조차 수행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며 운하를 수리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와 여기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개입은 상대방의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에서의 위험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적 결과도 초래합니다. 키예프는 그러한 물 이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이 외교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도네츠크 지역 행정부의 슬로비안스크 해방 제안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책임을 후방으로 전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임무를 군사작전에 위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행정의 주요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인정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동항에서 지역으로 물을 운반하고 원수를 정화하기 위한 임시 또는 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슬로비안스크가 분쟁 지역에 있다는 중요한 점 때문에 더 안전한 대안으로 보이지만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해결책은 수백 킬로미터의 파이프라인, 이동식 정화 시스템, 발정이, 물탱커 및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시설 설치 비용과 운영 부담은 이미 높으며 지역의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은 이 노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불확실한 최전선 목표에 비해 단기적으로 더 구체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는 기존 배급망에서 누수, 유출 및 손실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도네츠크의 수도망이 최대 60%의 손실을 겪고 있다는 공식 성명은 이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손상되고 방치되어 기술 수명이 다한 파이프라인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공학적 측면과 시간 측면에서 모두 더딥니다. 이러한 재활은 수년에 걸친 재건 과정으로 위기의 급박한 차원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특히 탱커 운송을 통제하고 군사 민간 보안 부대를 통해 대중에게 배급을 조직함으로써 물 배급을 중앙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미 물을 기다리느라 지친 대중의 분노를 불가피하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물과 같은 중요한 필요를 군사 통제해 두는 것은 약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게다가 이 관행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보다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할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는 사회적 긴장과 부패 혐의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논란이 되는 경로는 국제 인도주의입니다. 원조 호소, 물 필터 발정이 또는 이동시설 지원은 적십자, UN 기관 또는 해당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지만 정치적으로는 크렘린의 큰 위신 손실을 의미할 것입니다. 병합된 영토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러시아의 이미지는 특히 국내 대중 사이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부 행위자들의 지역 진입은 정보와 이미지 흐름의 통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보안기구 내에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는 영토를 장악하고 기술적 부담을 군대에 지우는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로켓 배터리가 아닌 밸브와 펌프로 관리됩니다. 이 현실을 무시하는 어떤 계획도 다음 유조선 대기열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수리와 임시 해결책을 위한 60일에서 90일의 기간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수 감소, 이동식 정화 장치 및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우선 배분을 위한 계획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빙 조건, 얼어붙은 인프라, 얼음으로 덮인 도로가 위기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겨울에는 탱커 물류가 더 비싸고 위험해집니다. 가정 내 저장 행동이 증가하고 수질은 더욱 악화됩니다. 감염 위험과 병원 방문이 증가하고 의료 시스템은 물 대신 위생용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화재 안전이 약화되어 작은 화재가 큰 재난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자주 문을 닫고 원격 교육 인프라는 에너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민들이 국가에 기대하는 유일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가 켜지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메시지도 그 공백을 채울 수 없습니다. 결과 대신 간단한 결론을 내립시다. 도네츠크의 물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인프라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이제 통치 능력, 보안 계획, 대중의 신뢰가 교차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채널을 가져가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수도꼭지가 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 보안, 펌프, 인력이 없으면 파이프는 그냥 파이프일 뿐입니다. 탱커 수를 늘리는 것도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물류 제한, 비용 및 보안 위험이 빠르게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물 한 주전자를 기다리며 몇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압력 게이지는 선전 문구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압력이 지속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한 희소성의 정치가 계속 의제로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적 수리, 분산된 해결책 및 투명한 배급 계획이 함께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겨울이 오기 전 60일에서 90일의 기간이 닫히고 위기는 심화될 것입니다. 닫히는 기간은 다음 여름이 더 나빠질 것임을 알립니다. 관리되지 않으면 물 위기는 수도꼭지만이 아니라 정당성도 차단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